네, 이혼과 관련된 내용들 뭐 많이 그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광주 경찰서가 무슨 경찰서였습니까? 동서남북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이렇게 있습니다. 야, 그 어떻게 또 빠르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북부경찰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그리고 그 광주지방 광산경찰서 예, 예 그리고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그 다음에 이제 검찰청은 광주 검찰청이 있고, 그 다음에 광주의 법원.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내용에 대한 것들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제 형사적인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입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맡은 사건은 음. 거의 99% 입회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사건을 입회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게 하시는 거랍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의지가 있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입회를 하게 되면 음. 따로 피고인, 그러니까 피고인이나 피의자, 의뢰인과 어떤 또 다른 소통이 필요할 수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왜냐하면 조사받는 과정에서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쟁점이랄지 그리고 문제되는 점을 확인하고 어떤 사건인지 파악이 이미 되기 때문에 재판 준비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고, 그리고 의뢰인에 대해서도 참여를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은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통상은 대부분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에 두 번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안타깝게도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또 궁금해하신 그런 면이 있는데,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가게 되면 좀 형사나 아니면 수사관, 담당 수사관, 뭐 검사들의 그 조사 자체가 조금 잘못을 한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그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그런 피의자나 피고인의 그런 좀 불안한 그런 심리를 혹시 뭐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최근에 수임했던 사건 중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저와 상담 끝에 2차 조사 전에 제가 수임을 해서 그 의뢰인과 같이 경찰에 동행해서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의뢰인이 하는 말이, 변호사님이 오시니까 그 담당 수사관도 저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것도 훨씬 덜하고 제가 조사받는 과정 중에 너무 마음이 안정이 돼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님이 없을 때는 은연중에 어떤 담당 경찰관도 본인에 대해서 좀 더 느끼게 좀 추궁을 하는 것도 약간 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었다. 근데 역시 변호사님 오시니까 조사하는 것이 더 틀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뭐 물론 변호사님이 그런 입회에 대한 그런 장점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경찰관이 이제 뭐 경찰관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뭐 안 한 사실에 대한 것들을 좀 막 했지 않냐고 막 이렇게 좀 약간 강력하게 어조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님 입장에서 옆에 계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안 한 사실을 묻는다고 하면 일단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도 있는 사실 그대로 일단 이야기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서 없는 사실을 추궁한다고 그래서 뭐 흔히 말한 이야기로 쫄 필요 없고, 그리고 본인이 있는 자체로 이야기하면 되고, 내가 옆에 있으니까 당신의 어떤 제2의
아바타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당신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조사받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기서 안 되면 법원에서 그대로 거기서 또 주장을 해서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끌고 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광주 안에서 벌어지는 그 경찰서와 검찰 그리고 형사 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최정익 변호사 사무실 안에서의 그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건데 뭐 좀 의뢰인들한테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솔직히 뭐 학연 지원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광주 안에서 15년 동안 또 근무를 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경찰의 어떤 그런 내부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나름 이제 법원이나 검찰에서 근무했던 흔히 말하는 정관 출신들이 결국은 이 광주 변호사 내에도 꽤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숫자가 축적돼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그런 정관을 찾게 되고 결국은 그 정관들에게 비싼 어떤 그 수임료를 지급해 가면서 과연 양질의 어떤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일단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형사사건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정관 출신들이 아닌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떤 그렇게 사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건이 많은 변호사 치고 과연 그 사건을 어떤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제가 변호사로서도 의심스럽고 그것보다는 과연 내 사건에 있어서 얼마 정도 충실하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유형의 어떤 정관보다는 오히려 어떤 그 연차가 되고 어떤 사건을 처리해 본 변호사들이 훨씬 더 내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돌발 질문인데 저희가 그냥 아는 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위증과 관련된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재판에 지금 변론 종결이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그 피고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정말로 좀 억울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부분인데 이제 약간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형사 사건이잖아요. 그죠? 위증에 대한 이야기도 위증은 또 엄격하다 하더라고요. 처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변론 종결일 때 이제 그분은 정말로 그 이제 학생들의 어떤 뭐 남자가 학생들의 성기를 이렇게 만졌다. 그냥 이렇게 만졌다라는 건데 자기는 이제 만진 사실이 없어요. 만진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거짓말했다고 이제 위증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정말 너무 무고한 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했는데 운이 안 좋게도 지병을 이제 그 재판 중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내일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재판의 변론 종결 일일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건 기록을 전체 보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 의뢰인의 변호사였다면 지금 변론 종결일 때 변호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분명히 재판 과정에서 그 억울함을 충분히 어필했을 겁니다. 어필했을 것이고 형사사건은 항상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형사사건은 그 무죄만 주장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는 게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들은 무죄를 다투긴 하지만 설령 그게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 본인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어떤 내가 이제 그런 경우 내가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렇다 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 가정이 나의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양형 자료를 어필해서 어떤 무죄만 다툴 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 유죄가 될 경우에도 그런 점을 어필해서 선처를 해달라는 그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게 무죄라는 주장을 하는데 내가 혹시 유죄를 받을 거에 대비한 거에 대한 정상 참작을 양형 자료에다가 내가 제출을 하게 되면 이걸 인정하게 되는 그 꼴이 될까봐 좀 불안해하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그 재판부 입장에서도 변호인이 있다면 이건 100% 확신이 아니다고 하면 결국은 뭐 판단은 판사가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이 있기 전에 만에 하나는 1% 만에 하나라도 그건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어떤 유죄가 됐을 경우에도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일단 양형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가지고 변론 종결 전에 그러면 변론 종결 후에 그 선고 나오는 그 사이에 제출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볼 때. 변론 종결을 했다면 선고 전에 당연히 선고는 통상 어떤 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주일 전 내지는 최소 3일 전에는 판결문을 작성할 거니까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일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예. 그럼 변론 종결 후에 그 법관이 마지막 최종 판단을 하는 시간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보통 변론 종결 후에 2주 후에 선고기를 잡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변론 종결할 때 그 우리 피고인도 직접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뭐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변론 종결 당시에 일단 당연히 변호인이 의견 진술을 하고 그 다음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냥 제가 지금 그 아는 지인 사건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변호사님 입장이라면 변호인의 그 최후 진술은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의견으로 가름합니까? 아니면 말로 합니까? 당연히 의견으로 가름하는 것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최후 진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사건에 대한 건 좀 최후 진술 간단하게 한번 해봐 주십시오. 배워보게. 이제 그게 부인하고 있다면 피고인은 현재 자신이 성기를 잡은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변소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의 억울해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견해를 달리 하셔서 재판장님께서 유죄 심증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암투병 중이고 그리고 피고인이 부재로 인해 피고인 가정에 미칠 어떤 그런 사정들을 감안하셔서 피고인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배운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그 기록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좀 약간 소름이 좀 돋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 포인트에 대한 거 자체가 아까 그 기본적인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가 엄청 중요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재판장님께서 유죄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와 우리 의뢰인과 그 다음에 우리 의뢰인 가족까지를 선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달라. 물론 그게 안 받아들여질지 몰라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변호인 의견이 딱 멋있게 끝났습니다. 그때 뭐 사투리 씁니까 안 씁니까?
재판할 때 사투리 안 씁니다. 아,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조절이 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 근데 뭐 제가 법정 안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들어봐야지 뭐 사투리 쓰는지 아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사투리를 쓴다 안 쓴다 부분은 왜 사투리를 억양은 이제 사투리 억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판을 준비함에 있어서 최후 진술을 할 때도 의뢰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는 항상 최후 진술을 구술로 할 최후 진술을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법원에 출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빠뜨릴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칠 수도 있는데 서면으로 해 가지고 가서 그걸 보면서 진술을 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빠뜨려지지 않고 하고 그리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그렇게 최후 진술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구술로 제가 진술합니다. 그래서 뭐 사투리가 나올 리가 없겠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런 거 구술로 하는 거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그건 누가 가르쳐 줍니까? 뭐 자신이 그동안 해 오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하는 적어가서 읽어도 괜찮습니까? 그게 실수가 없는 법입니다. 아니요, 재판장님이 이해해줘요. 이렇게 적는 거. 재판장 입장에서 당연히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로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조리 있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작성해서 가면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뭐 법률 상담을 좀 많이 봤는데 그럼 마지막 그 형사 사건의 피고인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실제 본인의 사정이 이제 그렇다고 하면, 뭐, 냉정함을 찾는 것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뭐 본인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 보면, 일단 눈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눈물이 그걸 조금 나와도 될까요? 네, 그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본인 입장에서 최후 진술을 하다 보면, 울컥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거 잘못돼서 구속될 수도,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다 하면 간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자기 감정이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그게 어떤 만들어진 어떤 상황이 아니다고 하면 재판장도 충분히 그거 이해할 겁니다. 그럼 진심을 일단,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지금 그 사안에 대한 피고인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피고인은 이제 뭐 본인이 굳이 억울해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변호인이 말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실이 그게 아닌데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잘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유죄를 대비해서 처한 상황과 어떤 가족의 어떤 미칠 영향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재판에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면 유죄를 대비한다는 것 자체는 그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 때문에 유죄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다르게 이야기해도 된다는 거죠, 정상을.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뭐 제가 이거 되게 돌발 질문이었는데 뭐 15년차 베테랑 변호사답게 형사 사건에서의 재판 그리고 변호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 마지막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하고 또 종이에다 써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좋은 팁을 배우게 된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인터뷰 마무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